안녕하세요.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양형, 즉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됩니다. 근거는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 7인데요. 81조의 7은 양형기준의 효력 등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정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제2항에서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산하 어떤 양형기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양형기준위원회는 2007년 4월 27일 설립된 대법원 산하의 어떤 독립된 기관입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이유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각 죄에 대한 법정형이 판사의 재량을 인정해 일정한 범위 내로 정해져 있는데 사건 보는 판사의 어떤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선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의 일부 제한을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인데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형법 제42조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라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라고 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역형의 하한은 이 조문에는 없지만 최소 1개월 이상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사안마다 판사들은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어떤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양형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판사들마다 선고하는 형량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형 기준이 제정된 이후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누구든 자신의 사건에 대한 형량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양형기준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양형기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시행 중 양형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사기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기죄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일반 사기 그리고 조직적 사기라고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눠 놓았습니다. 일단 일반 사기를 기준해서 볼 건데요. 일반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서 총 5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됐습니다. 1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그리고 5억 이상, 50억 미만, 그리고 5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을 기준으로 해서 감경 요소가 많은가? 많을 경우에는 감경 기준으로, 가중적인 요소가 많을 때는 가중 기준으로 해서 형량이 기본형에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감경 기준은 최대 1년 이하 그리고 가중 기준이 많을 경우 1년에서 2년 6개월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 그리고 특별 양형인자는 다시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 일반 양형인자도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특별 양형인자 중에서 행위인자입니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와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확정적 고의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적인 요소는 작더라도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인정하고 인용하는 어떤 그런 내심에 있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미필적 고의로 어떤 거짓말,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경우, 그리고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있는데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여부는 어떤 구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감경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 기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금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를 사기를 했다. 그러면 기본 1년 이상 4년 이하 이 기본 기준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요소만 있을 때는 감경적인 기준으로 가서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여기서 이제 선고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이라는 건 타인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을 하진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어떤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밝히지 않고 묵인하고 조용히 있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하고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서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속았냐라고 속은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자칫 이런 식의 변론을 할 경우 오히려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가중적인 요소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는 이상 적용이 없는 부분인데요.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떤 주장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양형인자, 행위인자 중에서 가중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진 경우 대부분 뭐 이런 경우는 유사수신과 결부돼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슷한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입히고 그랬을 때 뭐 가중적인 요소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진 경우, 이걸 뭐 괘씸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사기라고 하면요, 법원이 어떤 기망행위의 당사자가 돼서 피기망자가 되는 거죠. 법원에게 어떤 증거를 위조한 서류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상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재산을 강제 집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뺏어왔을 때, 그럴 때 소송사기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 그리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던 경우, 뭐 이런 경우, 피지휘자라는 게 지휘 감독을 받는 피지휘자에게 어떤 범행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특별 양형인자 중 행위자인자, 농화자입니다. 귀가 안 들리시거나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씀하고요. 이런 분들은 감경적인 요소,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자수라고 하면 어떤 수사기관 관서에 어떤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범죄 행위가 있었음을 고하는 것을 말하고요. 내부 비리 같은 경우에 감경적인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직 내부에 있었던 내부 비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의 비리가 결정적인 제보의 어떤 그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했을 때, 공탁을 포함했을 때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뭐 현실적으로 피해 변제를 못했지만 어떻게든 나가서 갖겠다라고 용서를 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의 어떤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동정 전과 여부나 이런 것들을 다른 요소들도 따져야 되지만 대부분 초범이고 전과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펴나가는 게 법원의 경향입니다. 가중적인 요소는 상습적, 한두 번만 했다는 게 아니죠.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경우, 그리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한번 처벌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해당하는 형을 한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양형인자로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인데요. 행위인자 중에 감경적인 요소를 또 보면요,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 내가 돈이 필요한데 뭐 장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당장 이걸 아이 분유 먹을 게 없다거나 내 가족에 부양할 어떤 돈이 도저히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 참작이 된다. 그래서 감경적인 요소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남 좋은 일을 했을 경우도 많은 거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에 반해 일반 양형인자 중 행위 요소로 가중적인 요소는 어떤 동기가 매우 비난할 만하다. 왜 그런 범행을 저지른지 그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요소가 있었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한 경우, 그리고 기존에 어떤 인적 신뢰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편취 행위가 있었을 때는 가중적인 요소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양형인자 중 행위자인자인데요. 심신미약, 본인 책임이 있는 경우, 본인 책임이 없음, 여기는 또 심신미약인데 본인 책임이 없음, 여기는 또 본인 책임이 있는 경우, 어쨌든 본인의 책임이 있든 없든 심신미약은 감경적인 요소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시한 반성이 있었던 경우, 형사처벌에 전력이 없었던 경우, 동종 전과나 어떤 아예 형사처벌 관련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을 포함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일반 양형인자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중적인 요소로 범행 후 증거 은폐를 했거나 은폐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증거인멸,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폐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그랬을 때는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중적인 요소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배임죄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종 누범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 봤는데 동종 누범과 비교되는 개념인데요. 다른 범죄 간의 어떤 누범에 해당한 경우, 이 동종 누범은 사기죄로 처벌받고 3년 내, 이종 누범은 사기죄 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살고 나서 3년 내, 그리고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배임 범죄 실형 전과. 과거에 어떤 전과가 있어요. 사기로 동종 전과긴 한데 누범에 해당하지 않아요. 3년 이전에 저질러서 처벌이 끝났다는 경우죠.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 범죄, 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이런 것들을 재산 범죄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인의 어떤 재산을 갖다 보호하는 범죄들인데, 이런 횡령, 배임 범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미만일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하던 중 피해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전액을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합의를 안 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일부만 가져와서 합의를 봐달라, 폭행 협박을 하면서 이걸 해달라라고 강요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다른 범죄가 아예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합의 시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가중적인 요소로 일반 양형인자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 그 중에서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내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수는 했어요. 그런데 상습범에 해당해. 그러면 특별 양형인자 중 행위자인자가 동일한 동수로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감경 요소로 가야 될까요? 가중 요소로 가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 양형인자의 평가 원칙이라고 해서 정해놨는데요. 형량의 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복수의 특별 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수인 행위인자는 행위자 기타인자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한다. 같은 수의 행위인자 상호간에 또는 행위자 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즉 상세돼서 기본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형량이 선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개의 특별 양형인자들이 있어요. 감경 요소도 있고 가중 요소도 있고, 근데 그것이 숫자가 동일한 숫자, 3개씩 동일해요. 그런 경우에는 행위자인자보다 더 중하게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위자인자가 2개고 가중적인 요소가 행위인자가 2개다라고 할 때는요, 행위인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수의 행위인자,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다라고 하면은 동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인자가 감경 요소 2개고 가중 요소가 2개다라고 하면 기본형 범위 내에서 상세가 된 걸로 봐서 기본형 범위 내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형량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법관이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를 해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시 4개의 선고될 형량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